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좀 장난을 쳤는데요. 소개 저를 20년 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제 경력을 두 가지를 이렇게 이력을 넣었는데요. 한국 노동이론 전체연구소 이사하고 그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거기 하고 천안 저희 지역에 미래를 여는 아이들 돌보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지금도 이사로 있습니다만은 공동대표 하던 시절 그러니까 딱 보니까 딱 20년 전 직책이어서 저를 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냥 요청 받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이 요청서를 보면서 이 전체 타이틀을 보면서 조금 잠시 멈칫 놀랐어요. 이게 부합하나? 이제 공적 교회 회복을 위한 공공신학적 여행 고찰을 처음에 이제 전화로 받을 때는 국가보안법이라고만 들었는데 전체 타이틀이 이게 돼서 과연 취지에 잘 부합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취지에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국가보안법 문제를 다루는 게 그러니까 국가가 제일 첫 번째 임무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걸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뭐, 이따 강의 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첫 번째 임무라고 보기 때문에, 현대 헌정 국가에서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공공신학적 맥락에서 딱 부합하는 주제가 된다. 그렇게 안도를 하고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오게 된 사연, 뭐 보석 같은 얘기라고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좀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국가보안법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보니까 또 모르는 면도 많이 있어요. 대개는 알죠. 윤곽은 다 아마 상식적으로 다 알 겁니다. 알 텐데, 이제 우리 여기 황인근 목사님이 인권센터 소장으로 계시면서 지난해 말에 갑자기 저보고 좀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나 준비 안 됐는데 이제 워낙 상황이니만큼 누군가가 일반 법조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급하게라도 준비를 해보죠 하고 했습니다. 했고 준비하면서 뭐 항상 어떤 뭐 주제를 다룰 때 동량을 많이 하잖아요. 공부하고 이렇게 몇 분들 얘기를 좀 참조해서 이렇게 뭐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가닥을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봤는데 놀랍게도 단 한 편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신학적 논문을. 그러니까 신학적 모르겠어요. 어딘가에 어떤 조서에 어떤 대목에 파묻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상으로 독립된 주제로서 신학적 물론 법학 논문이라든지 민변의 법조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만 깜짝 놀랐어요. 신학적인 차원에서 다른 게 하나도 없다니 딱 하나 발견한 게 허호예 교수님 통합에 아주 짧은 칼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학계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한 번도 안 다룰 수가 있나 하는 게 몰라서 제가 그때부터 부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권센터에서 토론회 할 때는 급하게 이제 떠오르는 대로 좀 정리를 해서 했지만 그때가 결정적으로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 동기부여를 해준 장군이 지금 황인근 목사님인데 이거 제대로 좀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이 발제안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전에 한번 제가 속해 있는 민중신학회에서 했는데 그때는 또 딴 분하고 같이 하면서 그때 마음껏 다 얘기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준비한 대로 다 해도 되죠? 네, 천천히 그래서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에야 비로소 제가 공부한 것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이게 좀 빡빡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원고대로 따라가면서요. 필요한 설명 있으면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이 기차 시간이 딱 안 맞으니까
좀 여유가 있어서요. 오다가 서울역 앞에 강우교 그 열사의 동상도 한번 다시 둘러보고, 그다음에 맨날 지나다니면서 못 가본 그 소서문공원을 처음으로 들어가 봤어요. 거기 유명한 천주교, 물론 천주교만의 유력이 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여기 사형장으로 쓰였잖아요. 그 서서문 지금 사실상 천주교 유적으로 그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뭡니까? 요체가 신앙과 양심의 자유. 이게 가장 우리 근대 세계의 가장 이제 첫 번째 되는 그런 그 요체고, 우리가 자유주의 합니다만 자유주의의 제일 첫 번째 요건이 뭡니까? 신앙과 양심의 자유 또는 사상과 신앙과 양심의 자유,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뭐 세속화된 조금 일반적인 표현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인권의 요체 첫 번째 항목이죠. 첫 번째 항목이고, 그것은 그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보장된다는데, 제가 이게 노안 때문에요. 이게 잘 안 보여서 안경 꼈다고 전달했습니다. 그 당연히 보장된다는 게 상식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백하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물론 그 대한민국의 그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사상이 빠졌다는 게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자유라고 하면은 그것이 포괄적이고 사상까지도 포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지만 헌법 조문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편화되어서는 안 된다. 너무 작고의매인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대한민국 헌법도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명확하게 이제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명문을 해두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빨갱이 또는 이제 최근에는 중국이라고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은 그 순간 그 상식이 무용지물이 되는 또 다른 상식이 통용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건 뭐 다름이 아니라 반공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분단 국가 체제를 합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948년 제정된 이래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시책에 이견을 제시하고 저항하는 이들에게 무시무시한 족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심과 내면의 자유까지 속박하는 엄청난 위력을 지녔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제정될 때 그것은 분단 체제 하에서 권위주의를 유지하는 임시적이고 보수적인 장치로 여겨졌지만 실제로 그 효과는 그 기대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도 민중운동과 통일운동을 제약하고 사상을 통제하는 장치로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운동을 제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문과 예술 활동 전반을 통제하고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기울였습니다. 학문과 예술 것 많이 알죠. 또 우리 신학철 선생님이 그 모내기 한 것이 국가보안법이고, 왜 남쪽에는 미군 쓰레기 치우고 이런 거이고 북쪽에는 평화롭게 이렇게 잔치를 지키는 모습을 그렸느냐, 뭐 이래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뭐 예를 들자 뭐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기울였는데요. 아까 우리 그 황인근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은 87년 민주화 이후 몇 차례 존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23년 오늘까지도 건재하면서 여전히 유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 망령이 되살아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요, 국가보안법은 그렇게 오랫동안 70여 년 동안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는 것 자체가 그 법을 위반할 소지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러웠고요. 그리고 그 법이 적용된 사례와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접근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그 연구를 못했는데, 비로소 87년 민주화, 그 다음에
90년대 초반 북방정책과 남북관계 개선 이런 요건에서야 비로소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선구적인 연구가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1990년 처음 시작된 그 헌법재판소의 이혼 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법리상의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는 그 법리상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지금 축적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죠. 그 아예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은 실전 경험을 갖고 있죠. 여기에 대한 변호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리상 문제를 아주 다 집약해서 다 해서 이 민변에서 나온 자료를 우리가 더 깊게 공부할 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놀랍게도 신학적 논문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왜 신학계에서 이걸 안 다뤘을까? 그거 자체가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될 만하다. 이제 그런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반공 이데올로기의 그 천병 역할을 하면서 이 분단 체제에서 그걸 반공 체제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보수 기독교 입장에서야 당연히 뭐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 접근을 하지 않을 거라고는 아는 건 뭐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진보적 신학, 민중신학이라든지 이런 입장에서도 이걸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리고 흥미로운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겠지만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우리 친구들도 많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법정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그때는 주로 여기 정동을 많이 갔죠. 거기서 법원에 다 몰려 있었으니까 이제 가면은 그 뭘로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습니까 스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했을 뿐이다. 우리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한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변론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한데 그런 현실에 비춰보더라도 이걸 신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좀 저로서는 이제 의아스럽게 제가 지금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분단 체제를 비판하면서도 이 내면까지 장악한 일종의 그 강박 규율이 된 거 아닌가 이것이 신학자들에게도 그런 생각을 떨쳐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요 신학자들도 늘 그 금기 한계를 의식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중신학자들의 저술에서도 보면 이건 공산주의와 다르고 막스주의와 다르고 끊임없이 스스로 변호해야 하는 어떤 대목에서는 그 영감이 온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강변해야 했던 그런 것. 그다음에 이제 저는 뭐 제 기억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금기를 넘어서면은 그 여지없이 국가 권력의 서슬퍼런 칼날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입증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 기억이 생생한데요. 88년 KBS 이제 심야 토론 아마 옛날에 다 기억하시죠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래도 87년 이후 민주화된 분위기 속에서 공산주의 문제 그때 타이틀이 어떻게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출연자 가운데 한 분이 그 향림교 황문수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날 봤어요. 그때 아직 제가 신당동에서 혼자 살면서 언덕 집에서 살면서 아직 칼라 테레비 없이 흑백으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 봤는데 저도 쫄깃하게 기억합니다. 그 토론 중에 홍문수 목사님 공산주의가 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왜 문제인지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로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문제인지 우리 토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맥락에서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결국 홍문수 목사님 91년도에 국가보안법 저촉 사항 이후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때 그것만 하나 갖고 하기에는 옹색했는지 여러 가지 제목들이 이제 통일운동 관련해서 다 했지만 병합됐지만 그때 버젓이 그때 심야 토론에서 발언도 저촉 사유 하나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랬을 만큼 어, 그, 그, 어, 어목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전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변화된
87년 민주화 이후 그리고 90년대 초반 남북 관계가 진전이 된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은 87년 민주화운동이 그때 끝난 건 아니죠. 그 91년까지 지속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 사회가 이렇게 자유주의로 전환하지 못하고 보수적인 민주화로 이제 91년이면 강경대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좌절되고 보수적 민주주의로 이렇게 한계 지어져 버린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만 그런 요인이었겠죠. 어쨌든 그때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90년대 초반에 굉장히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것이 갖는 강박관념은 상당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조심스럽다는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발언할 때 굉장히 그 말을 네? 자가 검열을 하죠. 네, 스스로 검열을 해. 저도 이거 얘기하면서 스스로 검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문제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법 쪽에와 법학계에서 연구된 거를 제가 소화할 수 있는 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적으로 접근할 때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결국은 신학적으로 접근할 때는 역시 보편적 인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신학적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제 그런 입장이 기본 바탕이 돼야 되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편적 인권만 갖고는 결국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국가 권력과 인권의 문제, 국가 권력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제가 기본 그 접근 틀을 그렇게 이제 보고요.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먼저 그래서 서설적으로 이제 보편적 인권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보편적 인권의 요구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많이 생각하기 쉽고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도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수준에서는 다 상식으로 수용한다라고 아마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걸 조금 새삼스럽게 우리가 좀 확인해봐야 하는데 이것도 현실적인 맥락인데요. 뭐한 가지 에피소드를 주죠. 제가 대전에도 이제 대전의 인권센터가 반인권론자에서 이탈이 됐어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토론회를 하고 뭐 그래서 제가 가서 강의를 했는데 말하자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보편적 인권은 복음의 요구에 부합한다. 그리스도의 신앙과 합치된다라고 믿고 있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권은 굉장히 세속적인 그 어떤 가치이고 복음하고 부합하지 않는다. 이건 일종의 인권은 그 자체가 굉장히 한계가 있죠. 또 어떤 불안전하다. 복음이야말로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갖고 접근을 그러니까 그분이 그쪽에 쓴 분이 쓴 논문 박사 논문이라는 거 제가 쭉 읽어보면서 내가 이야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 내가 처음 느꼈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온갖 얘기를 다 끌어다가 하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 보편적 인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 하는 거 그냥 자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 논리적으로 좀 무장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세상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사실 인권이라는 개념은 근대에 탄생한 개념이죠. 정의는 성서에 수없이 나오지만 인권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건 아주 근대적인 개념입니다. 개념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근대 어떤 계몽주의와 그다음에 근대 정치적 혁명과 더불어서 제기된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국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세계에서 비로소 형성된 그 인권이라는 개념과 그 문제의식이 전통적 신학 입장에서는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신권을 믿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인권이라는 건 굉장히 낯설었죠. 그건 사실입니다. 낯설었던 국면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프랑스 혁명, 그러니까 근대의 정치적 혁명 대표적으로 꼽으면 이제 미국 혁명, 미국 독립전쟁, 미국 혁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영국의 이제 일련의 그 혁명, 프랑스 혁명 꼽는데 특히 프랑스 혁명은 이제 반정부적, 반기독교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맥락에서 제기된 인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기독교가 구교나 신교나 다 좀 불편하게 여겼던 국면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대의 정치혁명을 뒷받침한 계몽주의 자체가 소비의 계몽주의 자체가 사실은 성서와 기독교 유산을 재해석한 측면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인식이 점점 분명해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이해와 더불어서 진정한 어떤 근대적 개인의 탄생의 기점을 서구 역사에서는 어떻게 인식합니까? 종교 개혁으로부터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오직 복음으로 성서라 내면의 어떤 자유, 신앙과 양심의 자유도 그로부터 비롯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종교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 맥락이 그런 거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런 인식이 부각하면서 인권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차 보편적 인권의 요구는 복음의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것이 우리 신학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은 역시 세계 인권 선언의 탄생 배경이 됐던 탄생 배경이 뭡니까? 두 차례에 걸친 세계 전쟁. 특히나 1차 대전 같은 경우는 다 이게 기독교 국가끼리 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 영화도 보고 얼마나 무모한 전쟁인지 땅 요만큼 몇백 메타 뺏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일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전쟁을 벌이는 처참한 그것도 기독교 국가끼리 2차 세계대전은 조금 또 양상이 달라지지만 그런 거 그다음에 그 와중에 뭡니까? 나치 그다음에 이제 스탈린의 어떤 체제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 인권 선언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인권 선언이 이제 1948년도에 이제 제정이 되는데 결국 그 계기가 기독교 신학에서 결정적인 자극에 특히 에큐메니컬 신학에는 중요한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학은 보편적 인권의 요구를 성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구체하는 것을 확고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 믿는 천부인권 개념과 이제 세속사에서 제기된 역사적이고 사회적으로 제기된 그 인권이 그대로 일치하느냐 여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인권 개념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인권을 정당화하는 논거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요. 다양하지만은 그것이 이 정당화하는 근거의 차이가 우리는 뭐 기독교 신앙으로 얘기하고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고 유교에서는 또 유교 나름대로 다 근거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인간 존엄성 이 자체가 부인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다 합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 이제 신학적 입장에서는 부단히 이제 그 신학적 입장에서 어떤 것이 독특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해야 될 과제이지만, 그건 이제 또, 어쨌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 존엄을 추구하는 그 보편적 인권의 요구 자체를 거부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 복음에 부합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신학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거를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개념입니다.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이제 근거를 꼽자면은 가장 중요한 요체로서 이제 우리가 천부 인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권 인간 존엄의 근거로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는 항상 중요한 게 그 근거로
여겨지죠. 그러니까 뭐 그 개념에 따르면은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연대하는 가운데서 책임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건 인간이 피조된 한계를 피조물로서 한계를 지녔지만, 근데 그 점은 다른 모든 생명체하고 유대 관계에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을 나타내기도 하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신의 형상을 구해받았다는 것은 그 신의 형상을 그 피조 세계에서 구현해야 하는 의미를 지녔다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항상 제일 중요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인권의 근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다 알다시피 그러나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구현되지 않고 지배와 억압으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그런 현실 가운데서 성서는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백성을 선택해서 계약을 맺고 그들을 해방하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생존과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는 성서의 근본 명시는 율법과 예언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 우리 다 알잖아요. 또 율법서나 예언서 내용이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그래서 제가 그 노동 문제 다루는데 종교들이 다루는데 이제 몇 년 전입니다. 스님하고 이제 신부님하고 저랑 셋이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임금 체불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있다. 그날 분사고 그날을 줘야 된다. 그 노동자고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 상식이잖아요. 그랬더니 스님이 야 성경에 임금체불하지 말라는 말까지 있습니까? 성경이 그만큼 구체적이다 제가 해서 어깨가 조금 올라갔던 너무 잘 알잖아요 성경 우리가 보면은 그런 약자들 보는 위한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다 알죠. 율법과의 핵심이 됐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어땠습니까?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 서로에게 존엄한 자. 뭐 남의 황금률로 가는 데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남을 대접하라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가르쳤고 그들과 스스로를 동일시하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한 영혼의 소중함. 유명한 저기 뭐죠? 그 거대한 그 전환 그 칼폴라니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악마의 맷돌이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시장이 사회를 완전히 인간 삶을 그 맷돌에 갈아버렸다. 그 전에 시장은 다 존재했던 사회 안에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저항하는 근거로서 성서적 유산을 이제 꼽고 있습니다. 그 칼폴라니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엄연한 진실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 지어졌다. 근데 한계 지어졌다는 게 인식할 때 인간은 이 삶을 어떻게 더 가치 있게 살 것인가 분투하게 돼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꼽는 게 한 영혼의 소중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다고 우리가 하는 그한 영혼의 소중함을 예수가 일깨워줬다. 이제 우리 성서에서 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회적 연대, 이제 사회의 발견 이런 것이 우리가 자본주의와 대항할 수 있는 소중한 이제 정신적인 유산으로 꼽고 있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 그다음에 뭐 예수님은 딱 부러지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이런 실존적 국제적 폭력에 휘둘릴 수 없는 인간 삶을 함께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 차별이 없다. 얘기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여기에는 그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나 업적 다 필요 없다. 다 내세울 거 없지만 하나님은 다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삶은 보장돼야 된다는 현대적인 인권 개념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의로는 다른 현대적인 말로 얘기하면 인권론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그런 비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중요한 몇 가지만 했지만은 그야말로 성서가 보편적인 인권의 요구와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근거를 찾거나 넘쳐날 정도로 많죠. 넘쳐날 정도로 많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런 성서적 유산의 재발견은 인권선언이 세계 인권선언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재발견된 게 아니고 실제로 세계 인권선언을 작성할 때 이미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것을 작성할 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인 뭐 루즈벨트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모든 종교의 지혜를 다 자문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 뭐 계몽적인 근데 이 계몽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적 정점에서 인권을 옹호할 만한 근거가 있는데 이미 그래서 인권 선언 자체 안에 이미 기독교적 개념들도 배타적으로 유일하게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천부 인권 개념에 가까운 이런 것이 된 것이 다 그런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그 세계 인권 선언 자체 안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오늘날 그 신학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프랑스 혁명이 갖고 있는 반기독교적 그 성격이 강조되기도 하지만은 영국이나 미국의 정치혁명에서는 그 신앙의 유산이 재해석됐던 그런 적극적인 측면이 있고 근대적 인권 개념 그 자체에 기독교적 유산은 적극적으로 되어있다. 그 계몽주의 자체가 그런 측면 갖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점에서 우리 신학적 입장에서 보편적인 인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단언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신앙을 구체하는데 보편적인 인권의 요구는 당연한 그 과제가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국가보안법을 다룰 때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더 차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건 결국은 그 밑바탕은 우리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이해인데 국가보안법을 다룰 때는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신학적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삶에 앞서는 국가 안보에 관한 정당성이 성립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물음을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국가 권력의 절대화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정당성을 지닐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우리 황인근 목사님 계셨는데 그때 민변에서 같이 인권센터에서 할 때 이제 이런 신학적 입장을 제기했더니 그게 굉장히 흥미롭다는 거예요. 그 민변의 법조인들은 잘 못 보는데 신학적으로 이건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이런 관점 신학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영감을 준다고 같이 공동 작업합시다 하고 이제 제안까지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적 입장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과연 이런 관념이 신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불성설이다 신학적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결론인데요.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아주 깊은 통찰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풍부한 지혜를 쌓아왔습니다.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역사 자체가 국가 권력과 분투한 그 과정에 형성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그 이 국가 권력에 대한 통찰은 신앙의 중심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아까 제가 뭐 신학적 논거가 없다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에 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70년대에 사실상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유신 체제가 국가보안법과 강공법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그 체제를 절대시할 때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그 입장 이제 1973년에 유명한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한 해 뒤에 74년도에 한국 그리스도인의 신학적 선언이 이제 발표가 되죠. 거기에 중요한 한 대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은 국가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 받았다. 국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지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축복으로 나라 살림을 이임받은 축복으로서의 받은 상태를 즐길 수 있게 보장하는 정치적 판단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나라 살림을 이임받은 공복이다. 따라서 국가와 정부는 차원이 다르며 정부에 대한 충성이 있고 국가에 대한 충성이 아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말은 권세에 대한 복종을 말하기에 앞서 집권자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집권자는
이와 같은 기능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한계 안에서만 그 권세를 행사해야 한다는 말이다. 인간의 기본권인 생존과 자유를 뺏는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개발하는 것이다. 절대권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절대권을 도용하여 상대적인 것이 절대화할 위험성을 막기 위해 땅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다. 그리스도교는 상대적인 것이 절대화되는 것을 우상이라 하고 그것과의 투쟁을 지상명령으로 삼는 전통을 갖고 있다. 너무나 명쾌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지상의 권세, 국가 권력의 한계를 설정한 이 기독교 입장은 오랜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입장은 그 성서적 신앙을 형성한 원초적인 사건이 있죠. 출애굽에서부터 비롯되고 있고 이후에 지속된 제국과 국가 권력의 행포에 맞서면서 더 강화가 됩니다. 이 성서에서 하나님의 주권 개념은 인간 사회 안에서 지배와 억압을 부정하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이 모두 동등한 주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그 제국의 권력 체제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탈출해서 해방된 평등주의 공동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확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기드온의 그 얘기, 유명한 얘기 있죠. 왕이 되어달라는 얘기에 오직 하나님을 여러분을 다스릴 분은 하나님뿐이다 하고 거부했던,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뭐죠, 아비멜렉이 왕을 자처했을 때 여인의 맷돌에 맞아서 머리통이 깨져서 죽는 그런 일. 그 다음에 사무엘이 왕을 요구했을 때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권력을 인정하는 이렇게 너희들은 다 그 권력의 노예가 된다 하는 것을 성서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요체는 뭐냐면은 결국은 모든 고대 전통에서 보면 신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권을 국가 권력의 후광 역할을 하죠. 그걸 정당화해주고, 그리고 그 왕권은 신의 화신으로 가는. 근데 성서는 그것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신권은 왕권을 제한된 왕권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현대적인 그 삼권 분립 개념까지도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도 권력을 나눠갔잖아요. 우리 기독교 관념입니다. 하나님도 다 독주하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것이 현대적 정치 개념으로 이제 그 삼권 분립으로. 그럼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 삼권 분립이냐? 그러니까 이런 전통을 갖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주권 개념이 국가 권력이 형성된 것과 동시에 그 예언자가 등장한 게 뭡니까? 국가 권력이 등장하자 거기에 견제 세력으로 등장하죠. 왕이 없을 때는 예언자도 없어요. 왕이 등장하면서 하는데 결국은 그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은 백성들 사이에서 정의 실현 요구도 붙여야 됩니다. 얼마나 그 신랄합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일종의 그 국가가 어떤 민족적 정치 공동체의 한 형식이라 하더라도 특히 예언자, 특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 뭐라고 할까? 망해서 싸다 그러잖아요. 망하고 받아들여. 우리 예레미야가 매국노인가? 이런 정의를 짓밟는 이런 국가 권력은 소용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민족을 보호하는 하나의 테두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충격적인, 망해서 싸다. 그걸 받아들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언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어떤 권력도 국가 체제도 그런 정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메시아 통치에 대한 믿음으로 급진화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것입니다. 근데 그 입장은 예수님에게서 더더욱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제 첫 번째 생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 됐죠.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지상의 나라하고는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통치자들에 대한 비판을 끊임없이 했고, 빌라도하고 대화 가운데서도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것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가 이제 그 동존한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지만, 그 얘기의 맥락을 잘 볼 것 같은데 황제의 것에 골몰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도 기본적으로 종말론적인 그 이상으로서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세상의 통치를 강조했지만, 근데 바울이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또 한편은 권위에 대한 복종을 로마서 13장에서 했죠. 근데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종말론적인 그 집행과 권위에 대한 복종을 얘기하는 이것이 아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한 이것과 더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국가 권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뭐죠? 그 인정을 하지 않지만은 어떤 부분은 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요약이 되느냐? 황제 숭배에 대한 거부하지만은 공공 질서를 보호하는 국가는 용이라요. 공공 질서. 그러니까 국가 다시 정리하자면은 국가 자체가 절대화되는 것은 기독교의 입장에서 절대로 못 받아들이지만은 그것이 사람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한 어떤 공공성을 감지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 그건 인정한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전형적인 국가에 대한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선, 공공성의 실현 요구에 부합하는 한 그런 한도 안에서 영위가 된다. 근데 사실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입장인데 이 문제는 기독교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2000년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되었고 그 역사적 국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가져왔는데 요체는 뭐냐 주요 관심사는 세속 국가와 동일시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구별하고 과연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땅의 현실에서 구체화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핵심 요체였습니다. 근데 물론 중세기에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된 교회가 독단에 빠져서 세속 국가를 지배하는 양상을 띠기도 했지만 그것은 사실상 거꾸로 교회가 세속 사회를 지배했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그 세속 국가 권력의 속성에 통합되는 오히려 그런 자가당착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 문제의식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문제의식은 끊임없이 그 과오를 넘어서게 하는 근거가 됐고 결국은 국가 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그 태도를 가다듬게 하는 계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개혁 이후에 특히 루터도 이 문제를 갖고 굉장히 결심하겠습니다만 기독교는 어떤 권위에 복종하고 어떤 권위에 대해서 저항할 것인가 꾸준히 역사적 국면에서 고심해온 것이 기독교 신앙의 요체를 형성해 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건 국가 권력에 대한 태도 문제는 아주 핵심적인 사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현대에 와서는 근대 헌정 국가에서는 종교 분리의 원칙이 적용되죠. 이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정치가 종교를 자기 권력에 강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도 안 되거나 또는 침해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종교가 자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공공성을 구현하는 한에서는 그 권위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 자신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서로 이용할 때 이거는 분리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국교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근대 종교 분리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다시 얘기하자면은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의 고유한 목적으로서 국가 보안이라는 개념 자체는 용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은 국가가 공동선에 부합하는 정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수단으로서 복무하는 조건 안에서 일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판단할 때 그런 신학적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아시겠지만 국가보안법 이거 계속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휴식이 필요한가요? 그냥 할까요? 네, 계속 하죠. 요약 잘 지각을 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는 게 더 좋겠죠. 이제 그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요, 재정과 남용의 역사를 보면 저는 그런 신학적 입장에서 판단하는데 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법률 제10호로 제정이 됐습니다.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법은 일제 잔대인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모방한 법이었고, 이 법은 원래 형법이 제정되기 전 건국 초기의 비상사태에서만 적용되는 임시조치법으로서 그 한신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이 제정되면 이거 폐기한다. 그러니까 임시법으로 만든 거죠. 근데 그 제정 배경에는 명백한 정치적 동기가 있었습니다. 48년 8월 정부 수립 직후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이 시행이 되자 위기에 처한 집권 세력이 10월 19일 발발한 여순 사건을 계기로 서둘러 제정한 것이 국가법입니다. 그러니까 반민족 행위자 처벌 정국을 반공 정국으로 바꾸려는 것이 그 정치적 동기였다. 첫 출발부터가 그런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자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휴전협정 직전에 53년 헌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폐기됐어야 되는데 국가보안법은 전시의 치안 상태 및 국민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전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6개 조에 불과했던 법이요. 그렇게 전속해서 그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더 확대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그 61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서는 그해 7월에 이걸 보완하는 반공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완했고, 이제 이 국가보안법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론할 목적이 있는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었지만 반공법은 목적을 따지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원행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아주 포괄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0년 전두환 정권이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통합할 때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무찬양 7조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해학통신, 편의제공, 불고지죄 등 악명을 떨치고 있는 그 조항들이 이렇게 통합됩니다. 아시는 대로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약하는 가운데 정권 유지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상 이적 단체로부터 국가를 보호한다는 목적보다는 정권에 저항하는 행위와 노동운동을 포함한 민주운동을 통합하고 나아가 국민의 사상까지 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념이 다른 타자를 악마함으로써 증오와 적대를 제도하는 폐해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생각과 말 자체를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점에서 내면적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낙장 선생은 대한민국 이면헌법이 지배하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력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남북 간 체제 대결의 부차적 결과에 그치지 않고 사회 내에 여러 분단 이데올로기를 조장하고 양산합니다. 이른바 남남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 차별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갱이 종북주의자라고 하면은 모든 윤리적 그 판단을 정지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또 그렇게 특정한 그 대상을 반인간화하는 논리는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까지도 비인간화하는 논리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 논리는 우리 사회에 차별을 강화하는 제도적으로 용인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폐지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제 전속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3년 헌법이 제정됐을 때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속이 됐죠. 그 다음에 88년 77 선언을 통해서 남북 간 교류 확대와 동북권 국가별 수교 의지에 천명됐을 때, 그 다음에 또 91년 남북 간 유엔 동치 가입이 이루어질 즈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0년 헌법재판소의 그 제7조 제한적 적용을 국가보안법 제7조의 제한적 적용을 전제로 한 한정합헌이다. 그런 결정과 더불어서 국가보안법은 계속 국민 내부 통제 수단으로 이용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무현 정부 때 그 개폐를 천명했는데 그때 한꺼번에 개혁 입법들 3가지죠. 과거사법, 언론, 사학법 3가지가 더 되네요. 국가보안법 페이지까지 개폐하는 4가지 한꺼번에 모아서 완전히 거꾸로 그 보수 대연합을 형성시켜주는 차라리 이제
뭐 이런 그때 차라리 국가보안법 한 개만 딱 갖고 해서 폐기하고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이제 평가를 민변에서 하긴 하는데 이 보수 세력을 다 결집시켜주는 효과를 발휘하게 이걸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니까 어쨌든 속도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효과를 지니고 있는지는 우리가 지금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 법리상의 문제가 뭐냐? 이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법리상의 문제를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불합리한 법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옥죄고 있는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크게 보면은 제가 이건 뭐 그 변호사들이나 법학자들 굉장히 방대하게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 제가 우리 논의에서 필요한 맥락에서 이렇게 딱 좀 집약을 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좀 집약을 했는데요. 크게 보면은 첫 번째가 이원성,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복성, 세 번째가 상충성인데 이원성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중복성은 뭐냐? 형법하고 중복된다는 것이고 상충성은 뭐냐? 남북교류관계법하고 충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원성의 문제를 보면 좀 집약해서 보면요. 헌법의 하위법인데 사실상 헌법이 군림하면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죠. 그러니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 존엄과 같이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및 허가 및 검열의 불인정, 학문 예술의 자유 등을 유린했습니다. 이런 뭐 적용사는 널리 알려져 있고요. 근데 또 국가보안법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서 법 앞에서 평등이라는 원칙이 위배되는 경우가 분분한데 수없이 많죠. 뭐 정주영은 괜찮고 문익하는 문제고 박한 가장 결정적인 극적인 사례는 1989년 평양 축전 자리에 동시에 있었던 박철호는 괜찮고 임수경은 처벌되고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 그 사실 모르는데요. 박철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통치 행위로 박철호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임수경은 체포가 되는 이게 단적인 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통치 행위 논리로 사법적 판단을 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법은 이 사람한테 이 법을 적용하고 그, 평등에 이해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치 행위라는 이유로 그 사법적 판단의 이유를 정당하지만 이건 행정은 법률의 구속이라는 근대적인 법치국가를 이해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은 또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으로 제형 법정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형 법정주의란 뭐냐면은 유추해석 필요 없이 명확하게 형벌의 성격을 규정해야 되고 그에 걸맞는 형벌이 주어져야 된다. 적정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적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죠. 수시로 오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이제 핵심으로 이른바 찬양, 고무 찬양을 초벌하는 7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명백하게 현존하는 이용 행동 이전의 생각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그것을 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일종의 우리가 맺고 있는 국제 규약, 인권 규약. 이건 대개 국제 인권 규약을 어떻게 간주할 거냐. 헌법과 준하는 비중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국제적으로. 근데 그런 규약에도 다 유예되고 있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기구들로부터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된다는 요구를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90년 아직도 유효한 한정학헌이라는 옹색한 결정이 내려졌는데 뭐 황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8번째 지금 이혼 심사가 진행되고 판결이 예정돼 있지만 아직까지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 한정학헌의 논거는 뭐냐? 이혼의 소지가 있지만 이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이해를 줄 경우에 한정하여서 적용되고 있고 적용 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엄격히 따른다 하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한정학헌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켜집니까? 전혀 실제 사례에서는 지켜지지 않으니까 헌법재판소의 이 한정학헌의 요건을
거짓말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옹색한 한정합헌 논리가 가능하게 된 것은 헌법 자체가 갖고 있는 모순된 내용 때문에 비롯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적으로 뭐냐면은 헌법 3조의 영토 조항과 4조의 통일 조항의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분단 체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조항이 문제의식이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시가 옛날에 누구죠? 국회의원이 반공이 아니라 우리 통일해야 된다. 이건 헌법 정신에 아주 잘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근데 그 조항에 비춰볼 때 국가관법은 오히려 명백히 이원입니다. 문제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는 조항이 과연 실효성 있는 조항인가 하는데요. 그 조항 때문에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는 논리가 성립하고 그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정당화되는데 결국은 이 못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이것을 시효를 다했다라고 이제 보는 그 법리적 해석도 있습니다. 해석도 있고 또 다했다.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가 바뀌고 특히 유엔까지 같이 가입하고 있는 마당에 시효를 다했다고 그, 이 해석도 있는데 설령 그것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모순된 헌법 안에서 모순된 조항이 존재하면은 어떤 것이 더 우월한 가치로서 평가받을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법을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쨌든 문제의 핵심은 사실상 주권국가로서 관계되는 북한과 남한의 관계 동시에 유엔 가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북한이 다 각각 독자적으로 외교를 맺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하는 문제인데 과거의 동서독이 그랬듯이 어, 남북 관계는 주권 국가로서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면 동시에 분단 국가로서의 그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법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기회를 모아야 되지 이 법조문을 갖고 알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형법하고 이제 충돌된다는 건데요. 우선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국가보안법 형법이 제정되면 없앤다 했는데 그대로 존중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실 국가보안법의 모든 사항은 형법으로 다 규율이 가능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규율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7조입니다. 찬양, 고무, 동의급제. 그러니까 형법이 다스리는 건 뭐죠? 명백하게 현존하는 이용 행동을 하는데 현존하는 이용 행동으로 가시화되기 이전에 생각과 말 자체만으로도 규율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요체인 거죠.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단체에 가입만 해도 행동하지 않았어도 처벌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자체로 국가보안법의 성격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외적인 형법론에서는 신중하고 있는 예외 규정을 갖고 있는데 참고인까지도 구인 유치할 수 있고 구속기간을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고 공소보류 이건 기소유예하고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그 자체로 하나의 법적인 종료 행위입니다. 근데 더 이상 문제 없으면 끝이다. 공소보류는 일단 풀어줄게. 그러나 너 잘못하면 다시 잡아들입니다. 이게 초점이 있습니다. 공소보류라는 건. 그때는 또 가중처벌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건 뭐냐면은 담당 수사관에 대한 포상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기각 처리돼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제 기소만 하면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담당 수사관 실적을 다 올리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건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그 포상금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소만 하면은 돈 버는 겁니다. 그 담당 수사관, 공안 수사관. 그 실적이 되는 거고 나중에 이게 무죄로 판결돼도 상관없어. 그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포상금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리한 수사를 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버젓이 살아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하고 정면 상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남북 이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남북 교류 관계를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예를
합법적으로 적용의 외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법으로 꼼수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통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불순한 의도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북교류관계법을 적용한다. 이런 임의로 법률을 임의로 적용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북한에 대한 입장도 명백히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논리에 서 있는 남북교류관계법이 있는가 하면은 적대적인 이적 단체로 판단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모순되는 법률이 제도적으로 고정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초경국가에 대해서는 더 지적해야 될 게 많습니다. 잠입, 탈출, 해학, 통신, 편의제공, 불고지죄 조항은 폐해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누군가를 돕는 것도 죄가 된다면 그 인간 본성에 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은 그야말로 현대 형법은 명백하게 위험한 행동이 있는 것만 규율하는 건데 도덕과 종교의 영역까지 침범했습니다. 양심의 문제까지, 인륜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법으로서 이게 있을 수 없는 법인 거죠. 그 다음에 그 불고지죄. 가족은 신고 안 했다고 해서 인륜에 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조장하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어요. 시국에 이용하고 있지만 최근에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다수는 누구냐? 탈북민 다수가. 그럼 뭡니까? 가족 가족과 연락하고 그다음에 또 가족을 데리고 오거나 소식을 하기 위해서 오고 가고 하는 행위가 전부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보안법이 어떤 폐해를 갖고 있는지 알쪽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법이 어떻게 종속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제 본론적으로 우리가 더 신학적인 입장에서 할 때 더 한 가지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초점을 상기하면서 이제 놓고자 하는데요. 법치주의와 인간적. 법치주의 하면 우리가 뭐죠? 법 잘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시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노조가 법을 안 지킨다는 의미만. 근데 원래 근데 헌정국가에서 법치주의의 의미는 그게 아니죠.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가 법치주의. 그러니까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법치주의. 삼권 분립, 이게 법치주의. 그러니까 권력의 행보를 막고자 하는 것이 법치주의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법치주의가 시민들이 뭐 길거리에 껌 뱉지 않고 뭐 질서를 잘 지키고 뭐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이건 전혀 오용되고 있는 거다. 그런데 헌정국가의 법치주의에 있는데 오용되고 그런 겁니다. 결국은 법치주의 이념 줄여 얘기하자면은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 다시 말해서 최고의 법익을 지키는 것을 뜻하고 그것은 권력의 임의적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 그 이념은 인간 존엄을 실현하는 것을 그 기본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근데 그 헌정 국가의 그 법치주의의 핵심인데 이걸 오늘날 가장 명료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법 가운데 하나가 독일의 기본법이죠. 대한민국 1조 1항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근데 독일의 기본헌법은 인간의 존엄은 침해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이다. 이게 독일 기본법의 이제 첫 번째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법? 그러니까 각 헌법은 모두 다 그 나라의 역사에 반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도 이제 형식상으로 보면 서구의 헌법을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그러니까 외래에서 수입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시정부에서부터 19년 그때부터 그 헌법의 모체가 형성이 되고 대한민국 헌법은 사실 제정 굉장히 평등주의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조소왕의 상등주의,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균등, 평등주의 이념을 갖고 있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노동자 경영 참여권과 이익균정권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재헌헌법에서 노동자 경영 참여권은 빠졌고 이익균정권은 들어갔습니다. 그게 없어진 게 박정희 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경제민주화 개념이 87년 이후에 김종인에 의해서 처음 들어간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헌헌법의 이균정권, 이건 오늘날 개념으로 하면 경제민주화 개념이고, 심지어 노동자 경영 참여권까지도 재헌 그 의회에서 논의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진보적인 성격이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 그 평등주의. 그러니까 어쨌든 제 이야기는 각 나라의 헌법은 다 역사를 반영하는데 독일 기본법의 1조 1항을 이걸 삼고 있는 게 어떤 연유일까요? 나치의 철저한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 히틀러 체제에 대한 반성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각 나라의 헌법은 특징이 있지만 어쨌든 현대 헌정 국가의 핵심 자체는 모든 국가의 기본 핵심 임무로 인권을 보장한다고 하는 건 예외 없이 공통입니다. 그것이 법치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인간 존엄을 보호하는 것이 법치의 중심인데 그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줄여서 얘기하자면은 법이 보호하는 인간 존엄의 침해는 타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이태롭게 하거나 파괴할 때 우리가 인간 존엄이 침해됐다고 하는 그 침해됐을 때 그 상황을 이해하면 인간 존엄이 무엇인지 그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태롭게 하거나 파괴할 때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의 행동이나 상황 그 자체를 고려한 게 아니고 한 인간의 타인에 대한 행동,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침해를 그 사람이 받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침해를 받았을 때 그 어디에도 이걸 구제해달라고 호소할 수 없는 어떤 금지에 빠지는 상황. 이거 그러니까 연대성의 파괴죠. 내 인격이 모독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비인간적 상황, 연대성의 파괴 이런 것이 인권 침해의 요체인데 어떻게 됩니까? 국가보안법에 딱 한번 걸리면은 완전히 그런 금지에 비인간화되는 그런 상황에 취급한다는 점에서 그 부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요. 오늘 헌정국가의 법치 이념 결국은 인간 존엄에 반하는 삶을 강요하는 모든 법적 상태를 폐기하고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법적 상태를 창출하는 것을 지향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런 요체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여기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이제 합의할 것은 그러면 이런 인간 존엄이 신학적으로 정당하냐,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신권의 일 때문에 안 되느냐,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인간 존엄은 뭐 인간 오만의 결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역시 그 나치와 싸우다가 이제 사실상 승리한 보네퍼가 굉장히 중요한 공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개신교 신학에는 소위 자연신학적인 요소, 자연법에 관한 게 좀 취약합니다만 이제 이제 그 보네포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숙고를 많이 했는데 인간의 자연적 상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서 파괴됐지만 우리 하나님 형상을 지니고 있고 이 자연적인 삶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 존엄을 보호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인간 존엄을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에게 하나님에게 오만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해진 인간 존엄성을 신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신학적 통찰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신학적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때 국가보안법은 말도 안 된다. 근데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이 얘기는 사실은 지금 뭐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로 법리상의 문제만 놓고 신학적으로 평가하겠지만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존속하고 이력을 발휘할 수 있냐 그런 역사적 분석을 정세적인 필요할 때마다 소환이 되잖아요. 이게 질기게 분석하면서 이제 그런 역사, 현재 국면 이런 이해, 그건 아까 황 목사님이 대략적으로 현재 국면에 관한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이해 속에서 이해하면 그것이 가는 문제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